최신 기출문제 27회 이론 평가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가? 예, 이론 평가 문제 15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대부분 다 재무회계 이론을 배웠는데 그 목적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네. 그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그 위탁받은 수탁자, 경영진의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 기업에 관한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투자자들이 바로 뭐예요? 재무회계 이용자들이죠. 그래서 1번 맞았고, 2번.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우리가 재무회계에 있는 재무상태표라든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갈 건지 예측 가능하죠. 다음 세 번째.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여러분 그동안 저하고 우리 재무회계 이론 배우면서 무슨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 적 있나요? 네. 그거는 재무회계 영역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4번은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경영자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했는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재무제표에 들어있죠. 예. 재무제표에. 그래서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이익이 어떻게 났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자, 답은 3번이죠. 쉽게 찾을 수 있죠.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정리한 적은 없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계 문제가 나왔죠. 네.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회계처리로 옳은다는 것은 분계로 제대로 한 것을 뭐냐 이겁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0주를 주당 8,500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000주를 주당 8,500원에 매각을 했으면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와야 돼요? 8,500에다가 1000을 곱하면 85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야 되죠. 네, 보통예금 85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네, 체크. 자,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죠. 보통예금에 수령했으면 보통예금 차변에 850만 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 자, 그러면 1번과 3번을 비교해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1번은 말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120만 원. 3번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여기서는 평가 손실이라 했고 여기서는 처분 손실이라 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970만 원. 우리가 자산을 처분할 때 대변에 가는 금액은 자산의 대변에 가면 대변에 나타나는 금액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금액이라고 그랬죠. 취득금액. 그러니까 9,7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970만 원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처분을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아니라 3번이 답이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다. 970만 원짜리 주식을 850에 처분했어요. 쉽죠? 다음 3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해 기계장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계장치, 즉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 장부금액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장부금액 마이너스 처분금액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처분 손익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부금액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마이너스 하는 것이 장부금액이죠. 그러면 이제 장부금액을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 기계장치를 2017년 1월 1일에 1억 원에 취득했고요. 2019년 7월 1일에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각이 이게 처분금액이죠. 예, 처분금액은 5천만 원. 알아냈고, 그러면 이제 장부금액을 알아내면 되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요. 내용연수는 10년, 월할상각,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잔존가액 없이 1억 원을 10년간 정액법으로 한다면 1년에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자, 그러면 언제 구입했어요? 2017년 1월 1일 날 구입해서 2019년 7월 1일 날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가상각을 몇 년 해야 되느냐? 2017년 결산 때 한 번, 12월 31일 날 한 번, 또 2018년 12월 31일 날 한 번, 그리고 2019년 7월 1일 날 한 번. 왜? 월할상각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2018년도에 1,000만 원, 2017년도에 1,000만 원, 2018년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7월 1일 날 처분하니까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월할상각이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이 뭐예요? 감누가 되는 것이죠.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2년 6개월이니까 2년 6개월. 그래서 2,500만 원. 이게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취득금액이 얼마예요? 1억 원이죠. 1억 원에서 감누 2,500만 원을 빼보세요. 그것이 장부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부금액이 얼마인 것을 알 수가 있느냐? 7,50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죠. 잠시 이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 손익은, 자, 장부금액이 7,500인데 처분을 5천에 했습니다. 2,500만 원 싸게 팔았죠. 그래서 이거는 손실이 난 거예요. 2,500만 원 처분 손실. 이게 뭐예요? 기계장치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00만 원 어디 있어요? 1번에 답이 있죠. 네. 이런 요령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는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는 장부금액에서 처분금액을 빼야 된다. 처분금액은 문제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장부금액은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취득금액은 문제에서 딱 알려주게 돼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러분이 정액법인가 정률법인가, 또 내용연수는 몇 년이, 정액법 같으면 내용연수 알아야 되고 정률법 같으면은 정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가 장부금액이라 한다. 1번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매출 원가를 구해라? 기초가 있고 단기 매입액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매출 원가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요, 시험지 여백에다가 T자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상품 계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계정 과목 양식을 이렇게 딱 T자를 하나 그려, 빈자리에다가. 네. 자,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엑셀에다 그리지만은 여러분 시험 볼 때 엑셀 가지고 그리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시험지 주변에다가 옆에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T자 살짝 그리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품 계정의 차변에 오는 건 뭐예요?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이 오는 거죠. 대변에 오는 건 뭐예요? 매출 원가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초 10만원, 단기 매입액 40만원.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네요? 기말 20만원. 그런데 옆에 뭐가 있네요. 기말 옆에 평가 및 감모 손실 반영 전의 금액이다. 그러면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재고가 원래 20만원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5만원이 발생했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그러면 빼주면 되죠. 평가 손실. 예, 재고자산에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떻게 돼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예.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적 감모는 뭐예요? 정상적 감모는 재고자산에서 빼주죠. 그렇죠? 원가에 가산하죠. 그런데 비정상 감모는 어떻게 해요? 비정상 감모는 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 감모 10,000원만 재고에서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빼줘야 돼요? 20만원에서 평가 손실 5만원 빼고 10,000원 빼서 6만원 뺀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네요. 예, 여기다가 여러분이 6만원을 써보면 돼요. 예, 기말 재고를 20만원이 아니라 6만원을 빼면은 14만원이다. 6만원의 차이는 뭐냐? 5만원은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니까. 예, 그 다음에 감모 손실.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비정상 감모 10,000원 빼고 정상 감모 10,000원만,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배웠죠? 예.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가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기말에서 빼줘야 이 원가에 가산이 돼요. 그래서 10,000원도 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매출원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이었죠? 그럼 여기도 5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14만 원에서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는 얼마예요? 36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36만 원. 3번에 답이 있습니다. 네, 4번 약간 까다롭습니다. 왜 까다롭느냐? 요 두 개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 잘 돼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좀 이걸 좀 정리를 해 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매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차감 계정이면서 이걸 뭐 이렇게 하면 약간 틀렸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 계정이에요. 매출원가의 가산. 그러면 선생님 아까 뭐 차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평가 손실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은 대변에 오는 게 이게 있었어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웠느냐? 예, 배웠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페이지 잠깐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재고자산을 어디서 배웠느냐? 재무회계 배울 때 재고자산 유동자산에서 배웠죠.
예, 그러니까 77페이지에 있습니다. 77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77페이지. 자, 77페이지. 저가법의 회계처리,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는 분계 하나 가운데 박스에 있죠?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5만 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 5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원가에 가산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가산하려면은 여기에서 빼줘야 돼. 여기 재고자산에서는 빼줘요. 차감. 제가 참감이라고 했나요? 네, 차감. 빼줘야 돼. 재고자산에서 빼주게 되면 원가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원가가 늘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우리가 빼주는 이유가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왜 2만 원인데 만 원만 원가 재고에서 빼줬느냐? 거기도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 말이죠. 다음 페이지에 78페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수량 차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그런 말 나오죠? 정상적 감모 손실, 요 만 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가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말에서 빼줘야 돼요.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가 아니라 뭐다?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900번대 걸로 회계처리 일반 전표에다 해줘야 되고, 정상 감모에 대한 것은 일반 전표에 필요 없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1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다가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상품 재고액란에 입력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대체분계가 일어날 때. 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아마 27회 문제에서는 요 4번에서 우리 FAT 1급에서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네요. 예, 오락가락한 막 시간이 없는데 이거 5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2만 원 중에서 만 원은 왜 또 쪼개놨지? 와, 갈등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차분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차분하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일단 패스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맨 뒤에 푸는 겁니다. 네, 시간을 끌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요하는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탁탁 찍을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쫙 해내는 거 필요한 요령이에요.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취득한 차량 운반구와 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이건 쉽죠.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 자산이고 토지 자산이지 않습니까? 취득원가란 뭐예요? 취득 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더하면 그게 취득원가죠. 자, 우선 차량 운반구가 여기에 있어요. 2천만 원에다가 또 매입 할인 받은 거? 이건 빼야죠. 이건 마이너스죠. 80만 원은 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더해야죠. 매입 운송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 운송비 더합니까? 무시합니까? 응? 더해야죠.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더하는 거예요. 보험료도 뭐 해외에서 수입할 때 만약에 운송 보험료가 들어갔다 아니면 하용료가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다 더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더하는 거 3개 빼는 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0
2110만 원에서 80만 원 빼보세요. 차량 운반구 2110만 원에서 80만 원 빼면 2090만 원? 2030만 원? 예, 2030만 원.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 중에 답이 있어요. 다음에 토지 보세요. 자, 이거 4천만 원 더해야 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더해야죠. 취득세는 더해야죠. 재산세는요? 재산세. 어? 재산세 더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응? 재산세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 아니에요. 취득세는 취득 시 발생한 세금이죠. 재산세는 토지를 사고 재산세 있잖아요. 해마다 내야 돼요. 해마다 내는 것은 이건 취득 비용이 아니에요. 유지와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무시. 빼지도 말고 이건 무시. 예, 이건 무시해야 되죠. 아까 매입 할인은 왜 뺐어요? 할인받은 거니까 뺀 거고. 이건 지금 토지의 재산세라는 건 무시해야 되죠. 그래서 4천에다가 80 더하고 50 더하면 413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답이 있다. 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고자산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조금 전에 상품 그것도 매출원가 구하라 하는 것도 이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27회에서 재고자산 문제 많이 나오네요. 이론에서. 자, 1번. 재고자산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오케이. 맞았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 요 얘기 했잖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에서는 빼준다 하고. 네? 그래서 매출원가에는 가산이 되고 재고자산에는 차감한다. 맞았어요. 2번도. 3번.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조금 전에 우리 책에서 확인했죠.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3번도 맞았어요. 그러면 4번이 틀렸겠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4번은.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공정가치에 의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을 계상한다. 이거 틀렸네요.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재고자산은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예, 저가법에 의해서.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 아니라 나중에 한번 재고자산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최초의 장부 금액만큼 아까 77페이지에서 보면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걸 해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환입시키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에 더해줍니다. 그러지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4번은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무형자산 알고 있죠? 예,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이죠. 자, 1번.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성, 미래 경제 효익의 존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판단이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되고 자원에 대한 통제성이 확인되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2번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개발한 지출은 연구 단계?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예. 우리가 무형자산은요. 기간 비용이 아니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무형자산인 개발비거든요. 근데 여기는 개발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기간 비용이라는 게 뭐예요? 판매관리비라는 얘기예요. 판매관리비. 예. 그래서 연구 개발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 이건 맞았어요. 무형자산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만 인정된다. 이거 틀렸네요. 무형자산의 상각도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 적당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적당한 방법인지 판단이 애매모호할 때는 정액법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액법을 인정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액법 외의 것도 쓸 수 있어요. 자, 3번이 옳지 않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주식회사 한공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재고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죠. 포함될 수 없는 거니까. 1번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여러분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는 말은 도착을 해야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재고자산입니까? 매출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것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매입자 입장에서. 그렇죠? 다음 2번. 그래서 답이 1번이네. 예, 바로 1번이 답이 됐네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이라면 우리 것이 아니다. 매입자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2, 3, 4는 재고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매출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이다. 그러면 매출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거죠. 재고자산이죠? 맞고. 3번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하여 보낸 상품으로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 예, 이것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4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한 상품. 담보 제공은 제공자의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차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현재 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차입금에 대한 자료. 자, 차입금 1000만원. 차입일이 2018년 3월 1일이래요. 만기일은 2019년 올해 8월 31일이고 이자 지급은 연 12%이고 만기 시점에 후급으로 월할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00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자 비용이 100만 원이 나오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거. 계산을 해보자. 자, 2018년 3월 1일부터 몇 월 달까지가 2018년도의 개월 수냐 하면은 12월 달까지죠. 그럼 몇 달이 빠져요? 2달이 빠지죠. 1월과 2월. 그럼 10개월치 이자를 계산해 봅시다. 자, 10개월치 이자. 10개월 이자액은 어떻게 될까요? 원금 1000만원 곱하기 연 이자율 12% 곱하기 몇 개월? 10개월 나누기
12달. 이렇게 하면 이게 10개월. 10개월 이자액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각자 계산기로 계산해 봅니다. 계산 자꾸 해봐야 됩니다. 연습이에요. 계산도. 얼마 나와요? 10개월치 이자. 응? 아무도 계산 안 해요? 얼마 나왔어? 100만 원 나와요? 예. 100만 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번 보기는 맞았죠? 100만 원이다. 예. 잠시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는 거? 아니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 자, 2번 맞았나 보겠습니다. 차입금은 2018년 말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부채로 표시된다. 자, 2018년 말에 비유동 부채인가는 어떻게 따지면 돼요? 2018년 12월 31일이며 만기가 2019년 8월 31일이에요. 그러면 결산일 현재 8개월 후에 갚아야 되는데 비유동 부채로 표시되는 게 아니죠. 유동 부채가 되죠. 2018년 재무상태표에 유동 부채죠. 유동 부채. 왜냐? 결산일 현재 8개월 후에 갚아야 돼요. 그래서 유동 부채다. 2번이 틀렸네.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네. 그러면 3번은 맞았나 봅시다. 2019년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80만 원이다 라고 했네요. 예. 2019년도의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2019년도는 몇 개월입니까? 8개월이죠. 8개월치 이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8개월치 이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걸 8개월로 고치면 여기를 8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80만 원 나오나요? 아까 10개월치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8개월치는 아마 80만 원 나올 겁니다. 네. 계산해보면 1000만 원 원금 곱하기 12% 하고 나서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80만 원 나올 거예요. 조금 전에 10달치가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8개월치면 80만 원. 그래서 3번은 맞은 거고 4번 2019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차입금은 없다. 그렇죠. 왜 없을까요? 이날 2019년 8월 31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갚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9년 말에는 없는 거죠. 차입금이. 그래서 3, 4번은 맞는 거고 2번이 확실히 틀린 거예요. 예.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다음의 오류사항 중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랬습니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손익거래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환거래는 당기순이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손익거래이어야만 그것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손익거래가 뭡니까? 수익이 발생했거나 비용이 발생했거나 수익이 취소됐거나 비용이 취소됐거나 네 가지 중 하나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당기 발생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상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뭐예요? 자본 조정이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예요?
우리 다 외웠잖아요. 자본, 잉여금이고. 그러니까 자본 조정과 자본 잉여금 간에 서로 상계를 안 했다는 거니까 수익과 비용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에 2번. 기말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 상승에 대한 평가 이익이 계상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이 개정 과목 이름을 딱 봤을 때 이것이 수익으로 보이지만 절대 이건 수익이 아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자본.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다가 자본으로 놓아두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 이것이 손익에 반영이 돼요. 그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 처분하기 전에는 손익이 안 들어가요. 평가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역시 손익거래가 아닙니다. 다음 3번. 기말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재고자산 저가법에 의해서 하락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우리 뭘로 봐요? 비용으로 보죠. 매출 원가라는 비용. 매출 원가가 비용이에요. 매출 원가에 가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매출 원가는 비용이다. 이거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매출 원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조금 전에 재고자산 이 얘기해서 이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4번은 그러면 관련이 없는지 따져볼까요? 당기 발생한 재해 손실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하였다. 하하.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재해 손실이 원래 뭐냐면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런데 이걸 갖다가 착각을 해가지고 판관비로 했다 이거예요. 판관비에. 그러면 판매 관리비도 비용이잖아요. 재해 손실도 비용이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라는 건 맨 끝에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의 차이는 있죠. 이거는. 왜냐? 판관비로 집어넣으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순이익은 영향이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든 간에. 아시겠죠? 같은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손익거래가 맞는데 손익거래가 이건 맞지만 영업의 비용을 판매 관리비로 했다는 거.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단기 순이익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위치예요? 맨 끝에 나오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비용을 영업의 비용에 넣었던 판매 관리비에 넣었던 비용으로만 넣어주면 단기 순이익은 같아져요. 손익계산서 구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이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 10번 문제도요. 10번 문제도 이론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못 맞출 것 같아요. 쉬운 듯 하지만 이게 1, 2, 3, 4 보기 이론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틀립니다. 다음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5개 나오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러분 배웠죠? 1번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죠. 2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수는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일 뿐이죠. 이것도 틀렸어요. 3번 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예, 3번 맞았습니다. 예, 이건 맞았죠. 4번은 틀렸나요?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그 어디에도 전화번호는 안 나와 있어요. 회사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가 꽤 있죠. 안 되는 거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거 세금계산서 발부 안 합니다. 택시 발부 안 합니다. 노점 발부 안 합니다. 이거는 발부합니다.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돼요. 국내 이게 영세율 재화를 영세율 거래를 국내 업체끼리 하는 거잖아요.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야 됩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즉 이거 뭐예요? 과세되는 것, 과세되는 것. 1. 대가로서 다른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다른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을 받고 재화를 인도 주었다 이거예요. 교환거래네요. 교환거래. 예. 자, 재화를 인도했다는 건 뭐예요? 재화를 공급했다는 거죠? 이거 거래로 봐요. 거래로. 근데 돈 대신 용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 대신 용역을.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공기청정기가 만약에 있으면 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공기청정기를 팔고 대신에 그걸 사간 사람이 학원이에요. 학원. 그래서 그 사장님이 직원들을 그 학원에다가 교육을 시킨대요. 위탁교육을. 얼마치? 저 공기청정기 금액만큼. 네, 공기청정기가 50만 원이다. 우리 직원들 50만 원어치 회계교육 좀 시켜주세요 하고 위탁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뭐예요? 대가로서 용역을 제공받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재화를 인도했죠. 청정기를 주었죠. 이것도 뭐예요? 교환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고 2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예. 포괄적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이걸 공급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사업의 양도를 받은 사람이 상품 재고를 처분할 때 그때 과세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었죠. 2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14번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은 이랬습니다. 우리 면세 배웠죠. 고속철도는 과세입니다.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수돗물이 면세죠. 수돗물.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일반 우표가 면세죠. 그리고 연탄도 유연탄이 아니라 그냥 연탄 또는 무연탄이 면세예요. 무연탄과 연탄. 아시죠? 그게 면세입니다. 유연탄은 과세예요. 그 철도도 일반 철도가 면세지 고속철도는 과세예요. 우표도 일반 우표가 면세지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물도 수돗물은 면세고 요즘 많이 먹는 생수는 아직 과세입니다. 생수는. 다음 중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건 뭐예요?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1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관련되지 않잖아요. 포함 안 됩니다. 2번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이건 포함되죠. 관세는 여러분 수입할 때는 말이죠. 그 수입한 재화의 물건값만 과세 표준이 아니라 그 수입한 재화의 물건값에다가 관세하고 모든 목적세가 다 더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 4번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여러분 기출문제 이론 15개를 풀어봤는데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요. 우리 FAT 1급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10개 정도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이론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